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 500억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상으로는 보면 횡령과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횡령이 의심되는 부분과 내용상으로는 횡령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횡령이 아닌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에서 단독 보도로 했던 내용인데 500억 횡령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조합장 부인인 회사 업무대행사로 보입니다. 업무대행사에 350억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것과 150억 이중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조합장 부인 소유 업체 업무대행사에 350억 상당의 업무대행 계약을 맡긴 부분은 횡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이중계약 다른 업체에도 200억 원을 주고 사실상 업무대행 계약과 같은 업무대행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 내지는 배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배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지를 한다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부분들은 영등포구 신길 오동지역주택조합에서 10년 전에 4, 5억 원의 분담금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나 현재는 추가 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세대당 15억 원,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해당 부분이 이제 결국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는 4, 5억 원의 분담금이었고 2016년에서 2018년에서 업무대행 계약 뭐 업무대행 계약을 이때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업무대행사가 먼저 모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대행사가 진행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해서 뭐 다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의 결의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토지 매입을 진행을 하고 사업 인허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3년 10월 26일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 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까지 가는 조합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95% 소유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시공비 등이 굉장히 건설비가 급등을 하면서 현재 이르러 가지고는 분담금이 대폭 상승을 해서 초기 4억 원에서 현재 15억 원 가량으로 분담금 3배 정도 상승을 했다 해서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반드시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50%만 된다라고 하면 초기 사업비를 초기 분담금이 많이 모이지가 않아서 결국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조합원이 충분히 모집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과 같이 시공비가 급등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으로 난 부분들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나눠 가져서 분담금을 나눠 가져서 이 분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조합 같은 경우도 전체 2000세대 중에서 약 한 1650세대가량이 조합원이고 나머지 350세대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요 정도 숫자에 있어서 일반 분양과 조합원으로 나누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사비가 오른 만큼 일반 분양가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 만큼의 이익을 조합원들이 결국에 나눠 가져야 되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집 부분에 대해서 세대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오롯이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또 사업도 뭐 지연 아닌 지연이 되면서 이제 이자 같은 것들도 급등을 하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자가 종래에 매우 저이자에서 굉장히 고이자로 바뀌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분담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이제 서울시 실태조사 과정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공공변호사와 회계사실과 실태조사를 나섰는데 횡령으로 의심될 만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핵심분적인 부분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이거 조합장이 남편이고 업무대행사의 대표가 부인으로 돼 있어서 부부관계로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350억 원 일감을 준 부분들이 업무대행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업무대행 계약을 하는데 이 1650명이라고 하는 조합원 숫자를 생각을 한다 하면 뭐 1인당 2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이 된 부분이어서, 사실 뭐 약간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들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인당 2100만 원 수준의 업무대행비를 지급한 부분이 무조건 뭐 횡령이나 과도한 금액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업무대행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업체들에게 200억 규모로 중복 발주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대행 계약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PM이라고 해서 일반 분양 사업에서는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행사들은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곳들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약간 금전을 투입을 해서 결국엔 PM사를 별도로 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나머지 일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허가라든지 기타 업무들을 위해서 이제 PM 용역사를 쓰게 되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런 PM 용역사를 쓰는 대신에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이 PM 용역사의 역할을 맡아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PM사에 200억 원 규모로 중복 발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PM사 같이 종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업체에다가 맡긴 것이라고 하면 업무 대행사가 할 업무를 다른 곳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하도급부를 줘야 될, 업무 대행비를 받아서 줘야 될 것을 조합으로 지급했으니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 용역 계약들을 여러 건이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부가 업무 대행사와 중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횡령으로 무조건 의율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 용역 계약들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사가 해야 되는 업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도저히 업무 대행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합으로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별 용역 다른 용역사를 또 알아보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업무 대행사의 능력 부족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용역 계약을 추가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금융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 같은 경우는 별도의 능력이 없는 업무 대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융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PF 대출이라든지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 대행 계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별 계약을 결국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개별 계약들을 몇 건을 또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전체 업무 대행 계약이 350억 원인데 비해서 개별 계약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200억 원이라고 하는 용역 계약이 나간 것은 사실 좀 상당한 규모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양 대행 계약을 이중 계약으로 해서 했다라는 건데, 분양 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부분으로 1650명이가 아마 중간에 해제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170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9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대부분 분양 대행 계약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인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이중으로 여러 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합원 모집을 한 사람을 한 거를 두 군데 업체에 중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업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 한 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계약이나 중복 계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 규모 자체가 1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150억 원이라는 이런 규모 자체를 여기다가 혹시 중복 발주로 다시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런 분양 대행 계약을 제외하고 5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개별 계약이 되었던 부분들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기사만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일단은 횡령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횡령으로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주택법 13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임원에 대해서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과 업무 대행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금 집행에 있어서 업무 대행사와 조합이 함께하게 되는데 둘 간의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업무 대행사 결탁을 해서 불법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업무 대행사 임직원은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대표,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대표 같은 경우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라는 점에 있어서 부부 관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대표라는 점에 있어서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A 조합과 B 조합이 있는데 업무 대행사 이쪽에는 갑, 이쪽에는 을이 있었는데 갑의 대표자가 B 조합의 조합장으로 가고 을의 대표자가 A의 조합장으로 가게 되어서 사실상 서로 간에 결탁을 해서 자금 집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A 조합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업무 대행사 임직원이다라고 해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업무 정지가 됐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춰본다 하면 해당 조합 같은 경우도 조합장이 임원 결격 사유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판례 사안들을 보면 울산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사업비 수천만 원을 빼돌려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은 뭐 확인된 것이 수천만 원이지 사실 그 이상의 금액들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정 회사의 5억 5천만 원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을 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조합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보면 또 김해에 있던 조합 같은 경우에 업무 대행사가 약 200억 원대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해서 대표자에게는 업무 대행사 대표는 1심에서 9년, 2심에서는 8년 선고를 받은 사안들이 있고 최근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208억 원의 분담금을 챙겼다라고 하면서 20년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사내이사에게도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29년부터 4년간 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사항을 허위로 홍보해서 조합은 428명에게 208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권한을 40에서 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에서 20%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고 조합 추진위원회부터 업무 대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한 것과 별개로 또 허위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함께 적용이 되어서 결국에는 업무 대행사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선고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토지 사용권은 비율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야지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했는데 애초에 이러한 모집 신고 자체 당시부터 이미 이것이 속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모집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선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례적인 선고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량은 아니라고 예, 또 최근에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토지 확보 비율이 7%에도 이르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본다 하면 토지 사용 권한, 즉 토지 사용 승낙서가 80%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소유권 또 15% 확보를 해야 되지만 당시에는 소유권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기준으로 80%가 됐고 그러면 해당 부분은 적어도 뭐 소유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확보가 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토지 확보율이 7%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서와 달리 기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앞서와 같이 뭐 업무 대행사를 통해서 업무 대행비를 받아가지고 업무 대행사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부당하게 지출된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마 기소유예 처분 아마 일부분 문제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들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 선화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수억 원대 철거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서 조합장 배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금 집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같은 경우도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든 간에 금전적인 부담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자금 집행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거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백한 불법인 부분이 바로 횡령이라든지 배임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철거업체들을 상대로 철거업체에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업무 진행한 부분에 대한 또 조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얼마만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나기 전에 철거비가 지급된 부분이 문제를 삼고 있으나 사실 사업 승인이 나기 이전에 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철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지난 정권부터 이제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법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택조합도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을 철거해서 주택이 없어져 버리면 종부세도 토지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거가 사업 승인 전에 지급됐다라고 해가지고 철거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철거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하면 사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되는 부분으로 뭐 실적 보고서 미공개, 사업 자료 비공개, 총회 의결 없는 지출 등이 포함됐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총회 의결 없이 지출했을 경우에 해당 부분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의결 없는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법 12조에 따른 것인데 이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뭐 조합원들은 문제를 삼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도 앞서와 같이 뭐 횡령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결론이 조합원들 원하는 대로 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되면 집행부에 대한 불만으로 집행부를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럼 집행부를 바꾸려고 하면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해서 뭐 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면 다행이긴 한데 이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나 불송치가 결정이 난다 하고 하면 결국에는 이 조합원들을 흔히 뭐 비대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대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거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이거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몰아내려고 한다. 우린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봐라. 불기소 불송치 되지 않았느냐. 우린 일이 제대로 했다. 비대위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대위를 없애려고 지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이 불기소라든지 불송치 결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를 잡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애초에 이러한 고소할지 여부를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은평주택조합과 같이 뭐 선고형이 많이 되는 이러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